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과제들은 또 어떻게 해내셨나요? 매일 선포문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서 또 감사 규류 하시면서 아마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세우는 부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우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이제 발달 단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발달이 무엇인지 먼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에 대한 개념으로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학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발달은 이제 성장, 성숙 이 말보다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신체 성장 등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성숙은 신체의 기능적인 변화, 또 인격 이런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학습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연습, 훈련 이런 것에 의해서 발달적인 변화를 갖고 오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가 어떤 물건을 꺼내는 데 있어서 도구를 사용해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아이가 좀 더 지나면 키가 커서 자연스럽게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과 학습이 매칭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발달의 원리를 잠깐 보면요. 우리가 타고난 것들이 있죠. 그 타고난 것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그래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게 발현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유전자가 있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그것이 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총체적 발달의 원리 그렇게 얘기해서 신체 인지 사회성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발달한다는 거. 그래서 아이의 발달 단계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느 하나 신체만 강조한다든가 인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순서별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발달되는 그런 원리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빨리 뭔가 해내지 못할 때는 사실 조급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은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예능적인 체육적인 것들이 신체적인 것을 잘 쓰는 아이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책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개인차로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각각의 개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약에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각각의 개성이라는 것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개인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키가 커서 선반에 물건을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결정적인 시기, 그래서 아직 인지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인지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선행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적인 시기에 그것을 적절하게 학습하게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책임은 사실 굉장히 막중하죠. 그래서 자녀를 정말 잘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래프로 좀 한번 만들어 봤지만 이 파란색의 부모님의 책임은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굉장히 커지고 많은 훈육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인도해야 되지만 점점 자녀가 커가면서 특히 10세 이후부터는 사실 급격하게 부모의 책임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고 그럴 때 보면 부모님이 여전히 유아기 때 아이를 다루던 식으로 청소년 아이를 다루려고 하시는, 여전히 통제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변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자처럼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지만 점점 우리가 이제 부모 코치에 대해서 나누지만 이 코치가 돼서 아이를 응원하고 임파워먼트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의 그 성숙해지는 것들, 그리고 정말 어른이 되는 것들. 내가 처음에 도입할 때 그랬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컸으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던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계속 응원하는 부모로 남아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발달 단계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0에서 18개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 사진을 좀 넣어봤는데요. 0에서 18개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조금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필요가 관계의 대상, 부모님, 양육자에 의해서 채워지는 때죠.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 똥을 싸도 울고, 울음으로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채워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타인을 신뢰하고 세상이 믿을만한구나 라는 어떤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된 정체성의 기반을 만드는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엄마와 아빠 또 양육자들이 아기를 보면서 웃어주잖아요.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기쁨을 주는 존재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환영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쌓아두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아기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그런 아기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때 그런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감정이 공감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기가 자기의 감정도 인식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경험까지도 사실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중에 올라왔을 때도 이렇게 안정된 정체성의 기반을 갖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베이스 캠프라는 말도 제가 잘 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보면 이제 조금 더 크게 됐을 때 보면 부모님 엄마 품에 있다가 또 조금씩 걸음을 떼서 친구나 또래나 어떤 환경들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나가봤다가 또 엄마 품에 와서 꼭 안기고 또 조금 힘이 생기면 주변의 호기심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씩 움직여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구나. 세상을 신뢰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사실 분리불안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깍꿍놀이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은 눈에 안 보이면 다 사람들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한정선을 배우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건적인 사랑, 뭘 해야만이 사랑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정말 내가 그럼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언제나 나는 버려질 수 있고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의 결속이 되지 않도록 그러다 보면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적인 것들
어떤 물질로 보상하는 그 비인격적인 보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0에서 18개월 때 특히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요. 굉장히 유명한 에릭슨 사회심리학자는 이때 신뢰감, 불안감이라고 해서 나는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뢰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0에서 18개월 때 얼마나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 중요한지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9개월에서 36개월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인데요. 굉장히 개구져 보이죠?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걸음마를 좀 할 수 있게 되고요. 걸을 수 있는 시기들. 그래서 이제 만 1세를 보면 뭔가 걸어감으로써 자율성이 생기게 되죠. 내 마음대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만 2세, 24개월 정도 되면 뭔가 자꾸 자기가 내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하게 해주는 것이 또 주도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6개월이 되면 뭔가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좀 말로 표현하는, 조금 말이 될 때죠. 그래서 뭔가 조절하는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내가 뭘 한다 뭐 이럴 때 뭔가 위험한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알려주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훈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맞는 조끼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 아이에게 맞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알려줘야 되고요. 또 원하는 것들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는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계에 또 한계를 수용하게 하는 것은 결속, 무조건적인 결속, 애정이 기반이 된 상태, 사랑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랬을 때 어떤 좌절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실 이때가 사실 배변을 또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배변을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그 수치심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자율성을 갖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중요한 훈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에릭슨은 나답게 행동해도 되는가? 이걸 자율성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답게 행동하는, 모든 시도해보려고 할 때 잘못했을 때 그때 수치감을 주고 굉장히 많은 꾸중을 하고 야단을 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에게 어떤 위축을 가져오게 하는 수치심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내가 뭘 해보고 싶어 하는 그때 잘 그 경계선을 갖도록 해서, 사실 위험한 거 다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알려줘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 이런 것이 또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소아기 때 만들어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습관이 잘 몸에 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체 기능 잘 발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면 습관, 식습관, 이거 바르게 갖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야 될 때 자게 하고요. 또 식습관, 먹을 때 잘 먹게 하는 것,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부모님과 놀려고 하는 것들, 특히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시간밖에 부모님과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잠을 안 자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잘 수 있게 일정한 시간에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리고 먹는 것들, 식탁에서 TV 같은 것 키지 마시고요. 먹게 하시고, 또 잘 안 먹으면 그대로 그래 나중에 배고플 때 먹어 하고서는 그냥 그릇을 좀 치우시는 것도 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먹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거, 이런 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또 놀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하게 밥을 먹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각 습관도 가져야겠죠. 부모님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감정을 나누는 거, 부모님이 이렇게 돌봐주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하며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감정하는 조절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여행도 가시고 놀이동산도 가시고 이렇게 그런 것들도 많이 제공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신데요. 그것도 물론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사실 일상에서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자극을 우선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신체 활동을 좋아하면 같이 레슬링도 하시고요. 아이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면 같이 노래도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 그렇게 함께한 경험이 기억되지 어디를 놀러 간 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는요, 뇌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얻기 위해서 특정한 놀이를 선택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나이대마다 그 놀이를 선택하는 것을 좀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블럭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소꿉놀이 같은 역할놀이도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또 그것을 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2에서 4세 아동의 경우 이런 스크린 게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화면 스크린을 가지고 하는 게임들, 활동들은 제한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외출할 때나 이럴 때 아이들이 울거나 하면 쉽게 휴대폰을 주기가 쉬운데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중독성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놀이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유소하기 때 필요한 것은 다양한 놀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크린 게임들은 되도록 제한을 두시고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그래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놀이하는 뇌가 학습하는 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학습지를 풀고 뭔가 이렇게 학습적인 걸 뭘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토대를 만드는 게 놀이하는 뇌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힘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6, 7세가 되면 사실은 아이들은 없었던 얘기도 막 만들어내고 하는데요. 그럴 때 제한하지 마시고 계속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뇌를 골고루 자극해주는 것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음악을 또 많이 나누고 같이 찬양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춤도 추고 다양한 악기도 배우고 하는 것들이 뇌를 또 자극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특정한 놀이를 선택했을 때 몰입하게 되고요. 또 몰입하면서 그래서 블럭 같은 거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굉장히 성취감이 있죠. 그때 이제 도파민이 나와서 이게 재밌구나, 더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성취감들을 놀이를 통해서 얻게 되면 나중에 학습과도 연결돼서 학습에서도 그런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시고 언제나 이 흥분해 있는 상태, 뭔가 몰입해서 굉장히 그것에 몰두만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쉼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쉼과 활동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이 세로토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것은 사실 음식을 통해서라도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뭐 곡식류라든가 또 어떤 견과류, 뭐 바나나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음식도 좀 찾아서 드시면 좋겠고요. 일상에서 정말 여유 있는 생활 모습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나누고 또 자연에서 뭐 해가 질 때, 노을이 질 때, 또 해가 뜰 때, 또 각 계절마다 느끼는 그런 자연에서의 시간, 이런 것들 갖는 것도 정서적 안정감에 필요하니까요. 이런 일상에서의 부모님의 여유로움, 또 여러 가지 즐기시는 모습, 그런 것들을 아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필요한 습관들이 몸에 배에서 어른이 되어서도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4에서 7세를 또 볼까요? 자신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유치원을 가고 해서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적응을 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시간이라고 했죠. 놀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놀아야 됩니다. 놀면서 아이들은 배워요. 아이들 안에서 뭔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이들과 경쟁하기도 하고 또 뭔가 협력하기도 하고 또 싸우면서도 이게 저 아이가 싫어하는 거구나, 그럼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것들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이 놀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이나 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동기들, 호기심을 충족하고 재미를 느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너무 선행학습 이런 것들도 이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이가 산수는 굉장히 잘 풀어요. 그런데 이런 학습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그런 계산하는 거, 연산하는 건 잘하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에서 7세는 제가 또 저희 두 아이들 정말 개구지죠. 정말 활동성이 많은 때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은 신체 활동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많이 뛰어놀게 하셔야 되는데요. 뭐 밖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가정에서 뭔가 활동을 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같이 청소하기도 하고 같이 뭔가 식탁을 그런 걸 정리한다든가 뭔가 재미있게 가정의 활동들을, 일상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때 조절하는 능력들,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때고요. 또 자신이 행동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때라서 이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 또 하고 싶은데 좀 참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때는 많은 성공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루어냈을 때 굉장히 칭찬,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아이들이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지니까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치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친구들 만들기 이런 거 하죠. 친구 만들기와 이 친구들과 어떻게 또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좌절에 대해서 좀 견뎌내고 그것을 극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자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 이때 이제 회복 탄력성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배워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서지능이 또 점점 그 토대를 닦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도 엄마에게 필요한 거를 선물 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엄마한테 주는 거죠. 내가 장난감을 좋아하면 엄마에게 장난감을 줍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뭐 엄마에게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뭐 이런 걸 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소중한 거를 엄마에게 줬구나. 아빠에게 줬구나.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엄마가 원하는 거,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거다. 저런 걸 하면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하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공감을 한다는 건 사실 그런 타인의 욕구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은 주도성과 죄책감으로 이 시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성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도 괜찮을까? 이것이 잘 받아지고 하면 더 주도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계속 제재가 가해지고 혼나고 뭔가 계속 방해를 받고 압박을 받으면 아이들은 계속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런 것을 해도 되는지.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뭔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런 상상력과 아이들이 뭔가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인지가 아직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것에,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알려주는 것에 더 주목을 하셔서 아이들이 죄책감을 갖고 평생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8에서 12세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자신을 보살피는 법을 이제 배우는 시기라 연결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인지 발달이라든가 언어 이런 것들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실과 경험에 근거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성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탈중심화가 나타나서 공감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이제 선생님이 계시죠. 위계에 대한 대인관계를 경험해서 그 질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요. 또 아이와 또래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또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려하는 것들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잘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면성, 에릭슨이 말하는 근면성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행동이 루틴화되는 어떤 습관화돼서 정말 아이들이 이제 쉬는 시간들이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이 있듯이 처음에 1학년 때는 40분 동안 앉아있고 45분, 50분 이게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가죠. 이런 것처럼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들을 그 시간마다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양육자가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고 관심 있게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멋지다. 와, 거기 앉아서 같이 공부했네. 뭐 갖다 줄까?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는 것도 큰 보상이 됩니다. 이왕이면 또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또 이때는 이렇게 많은 학습도 해야 되고 뭔가 요구되는 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게 좀 더 커지면 잘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공포 이런 감정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어떤 경계선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런 정서에 압도되지 않도록 잘 또 보살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면성, 성취 동기, 도덕성, 그래서 이때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도덕성을 갖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이 근면성을 통해서 계속 뭔가 성취감을 이뤄갈 수 있으면 굉장히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했을 때 계속 성취를 못 이루고 계속 자존감이 낮아서 계속 위축된다면 열등감으로 가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4에서 12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자신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라고 해서 학교 가기 전과 학교 간 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눠서 봤는데요. 이 시기에는 사실 훈육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훈육을 하지만 그 용납되는 경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훈육하는 방법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이해를 나누시면 다 끝난 다음에는 아이를 안아주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이 삶을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잘못된 행동은 우리가 훈육하고 그러나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훈육에 있어서도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위 있는 부모 역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치 않는 일을 견딜 수 있는 것,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포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또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기인데요. 그래서 내가 여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많을 수 있고요.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사실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하게 지지해주는 것, 충분히 여자지만 남자적인 것들, 그걸 또 선호하고 남성적인 보이시한 부분을 보일 수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면 이런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어떤 잘못에 용납
연합의 경험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또 계속 우리가 제대로 지지하고 지원하지 못하면 우린 사실 이때 애어른이 되거나 성인아이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아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성인아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인아이는 꾸며진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또 미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꾸며진 모습을 보면 타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켜서 화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제 크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만 채우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완벽주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서 실수가 허용되지 않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좀 만족감을 느끼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경험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숙한 모습은 나에게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이런 거 용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화를 내고 관계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실천하고 나만 신경 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녀에게 채워주는 것들이 이렇게 꾸며진 성인아이가 되거나 미성숙한 성인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을 좀 잘 보살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성인아이를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이 좀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부분들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이 부분을 다시 재양육해 주셔서 더 성숙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다시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